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던 그 오후, 저는 마트 주차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장모님이 낯선 남자에게 뺨을 맞고 계셨죠.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있어 단순한 처가 어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란 제게 장모님은 제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었죠. 결혼 전부터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고 사업 초기 힘들 때도 묵묵히 응원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지금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죠.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이 나쁜 년 내 돈 내놔. 그때 내가 가져간 돈 당장 내놓으라고. 남자는 계속 고함을 질러댔죠.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집을 나온 게 다예요.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죽기 전에 너한테 통장을 줬다고 했어. 그 돈 내가 상속받아야 하는 거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과 남자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죠. 손 치우시죠. 어른한테 무슨 짓입니까?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뭔데?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꺼져. 그때 장모님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괜찮아. 그냥 가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는 장모님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저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장모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시고 떠나시죠.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찰? 웃기고 있네. 너 이 여자가 우리 엄마 재산 들고 도망친 거 알아? 이런 도둑년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죠.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너 진짜. 두고 봐. 그렇게 중얼거리며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장모님은 그제야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 제 차로 모셨죠. 차 안에서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미안해. 내가 이런 걸 보게 돼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장모님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요. 장모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든 무슨 이유가 있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분들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들으시나요? 아니면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는 산책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저는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제 장모님에 대해 알아봐 주십시오. 어제 마트에서 있었던 일,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장모님의 과거에 대해서도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모님에 대해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았어요. 아내 수진이와 연애할 때도 장모님은 항상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셨죠. 하지만 과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원래 자기 얘기 안 하셔. 아빠랑 결혼하기 전 일은 나도 잘 몰라. 그게 전부였죠.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장모님이 혼자서 수진이를 키우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이틀 후, 김 실장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장모님의 본명은 박선희, 그리고 어제 마주쳤던 그 남자는 장모님의 친오빠 박진수였어요. 장모님은 원래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그럭저럭 잘 사는 편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이 23살 되던 해 모든 게 변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 청년이 바로 제 장인어른이었죠. 그런 집안 출신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친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집을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가족들은 장모님을 의절했습니다. 내가 그 집으로 시집가는 날 우리 가족은 너를 딸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친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이었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모님은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오빠인 박진수가 막았거든요. 내가 무슨 얼굴로 여기 오냐? 엄마 임종도 못 지켰으면서 그렇게 냉정하게 내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장모님을 몰래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를 쥐어주셨죠. 선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없구나. 이거라도 받아라. 그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병원비로 다 쓰고 남은 돈은 오빠에게 돌려주려 했죠. 오빠, 이건 어머니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이에요.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주세요. 하지만 박진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지 나도 다 알아. 병원비는 이미 내가 다 냈어. 넌 그냥 돈 가로챈 거야. 그 후로 박진수는 장모님을 찾아다니며 괴롭혔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도둑질했다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이런 고통을 겪어오셨다니. 가족에게 버림받고 오해를 받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김 실장, 박진수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대답했죠.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저녁 무렵 저는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 회사 회식 있다고 하지 않았어?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장모님과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수진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 장모님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얼른 일어나셨죠. 어머, 민준아. 무슨 일이니? 수진이 사위한테 뭐 좀 내오너라. 장모님은 여전히 밝게 웃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그날 일 괜찮으세요? 순간 장모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아, 그거 괜찮단다. 그냥 오해가 있었던 거야. 장모님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박진수 씨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일에 대해서도요.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도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민준아.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란다. 그리고 장모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갔죠. 내 처지를 생각해야지. 내가 재벌 회장이잖니. 이런 추잡한 가족 싸움에 휘말리면 안 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은 제 가족입니다. 회사 회장이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장모님이 힘드시면 제가 나서야죠.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외삼촌이 왜 엄마를?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 가족과의 단절, 어머니의 유산, 그리고 오빠의 오해까지. 수진이는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나라도 알았어야죠. 장모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너한테 무슨 걱정을 끼치니?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부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진수 씨를 만나보겠어요. 그리고 이 오해를 풀겠습니다. 장모님은 손을 저으며 말했죠. 안 돼, 민준아. 내 오빠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만나봤자 욕만 듣고 올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장모님 믿어주세요.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박진수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진수의 연락처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요. 김 실장은 몇 시간 만에 정보를 가져왔어요. 박진수는 인천의 낡은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요.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관 앞에 차를 세우고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낡은 여관 복도는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2층 끝방 문 앞에 섰어요. 문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노크를 하자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박진수 씨 맞으십니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마트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너, 그때 그놈이잖아. 뭐하러 왔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선희 여사님, 그러니까 당신 동생분에 관한 일입니다. 박진수는 비웃으며 말했죠. 그 도둑년 얘기, 돈 가져왔어? 3천만 원. 아니, 이자 붙여서 5천만 원 내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커피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옷을 걸치며 나왔어요. 좋아. 어차피 심심하던 참이야. 얼마나 변명을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는 근처 허름한 다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커피 2잔을 주문하고 박진수 앞에 앉았어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선희 여사님의 사위입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박진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위, 그래서 처가 편들러 온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 장모님이 유산을 가로챘습니까? 박진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죽기 전에 그년한테 통장을 줬어. 3천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근데 그년이 병원비로 다 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병원비는 내가 다 냈단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증거는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정말 그 돈을 주셨다는 증거 말입니다. 박진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죠. 증거? 엄마가 임종 직전에 나한테 말했어. 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선희한테 통장 하나 줬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통장 내역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말 3천만 원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쓰였는지요. 박진수는 화를 냈어요. 확인? 그년이 통장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확인해? 자기가 다 썼다고 병원비로 다 나갔다고만 하잖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내역이에요. 총 2,7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박진수 씨가 내신 금액은 800만 원이고요. 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머지 병원비는 누가 냈을까요? 바로 박선희 여사님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돈으로 말이죠. 그리고 남은 300만 원은 장례비로 쓰였습니다. 박진수는 말을 잃었어요. 거짓말이야. 병원비는 내가 다 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건 병원 영수증 사본입니다. 박선희 여사님 명의로 된 거예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박진수는 서류를 낚아채듯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은 단 한 푼도 가로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까지 보태서 병원비를 내셨어요. 박진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한참 후에 박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격적이던 말투는 사라지고 그저 지친 한 사람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사업은 망하고 빚쟁이들은 쫓아다니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진수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생각났지.
엄마가 선희한테 돈을 줬다고 한 게 나는 그게 큰 돈일 거라고 생각했어. 적어도 내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서 선희를 찾아갔지. 처음엔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선희가 돈이 없다고 하잖아. 병원비로 다 썼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분명 숨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박진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신 겁니까?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에 한두 번씩 돈이 급할 때마다 찾아갔지. 선의를 협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심지어 이번엔 손까지 올렸어.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내 동생한테, 내가 유일하게 남은 가족한테 이런 짓을 했다니.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 사과하시면 됩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 내가 무슨 얼굴로. 선희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내가 그년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박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가족이잖아요. 장모님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박진수는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아? 너는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10년 가까이 봐왔습니다. 장모님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으시고요. 오빠를 원망하셨을지언정 미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박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선희는 잘 지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건강하십니다. 따님, 그러니까 제 아내와 함께 지내시고 계십니다. 박진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선희는 잘 됐구나. 가족도 있고 당신도 가족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에게는 오빠가 유일한 친가족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게 가족이 할 일입니다. 박진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빚쟁이고 취직도 안 되고 선희 앞에 나타나봤자 짐만 될 텐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도 구해드리고 빚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줘? 너는 내가 내 장모를 때린 사람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제 처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행복하시려면 당신과 화해를 하셔야 해요. 박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50줄의 남자가 허름한 다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박진수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지난번 여관에서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앉으시죠. 제가 말하자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선 빚 문제부터 정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건넸어요. 총 5,200만 원이었죠. 제가 일단 변제했습니다.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박진수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걸 왜? 내가 어떻게 갚아요? 저는 말했죠. 일자리를 구해드렸습니다. 우리 계열사 중 하나예요. 물류관리 쪽입니다. 당신이 예전에 하시던 일과 비슷하더라고요. 박진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너무 과분한데요. 과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일을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죠. 장모님과 화해하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선의를 만나야죠. 근데 자꾸 겁이 나.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위로하듯 말했어요. 진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날 저녁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내일 저녁에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십니다. 장모님은 의아해하시며 물었어요. 손님? 누군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오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 집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붙잡고 물었어요. 여보, 정말 외삼촌을 부른 거야? 엄마가 놀라시면 어떡해?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믿어줘. 잘 될 거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박진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장모님과 박진수의 눈이 마주쳤어요. 장모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진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의 이름을 불렀어요. 박진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이야. 형이 미안하다. 박진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너한테 손찌검까지 하고. 형이 미친 거였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모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그 많은 오해와 상처가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죠. 박진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넌 엄마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병원비를 내고 장례를 치러준 거였지.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도둑이라고 불렀어.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했어요. 장모님은 천천히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오빠의 어깨를 잡았어요. 일어나요, 오빠. 그만 일어나요. 박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미안해, 선이야. 정말 미안해. 박진수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죠. 저는 수진이와 함께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두 분이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부엌에서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죠. 우리 가족이잖아.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돌아갔어요. 장모님과 박진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옛날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선이야.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이야. 너 기억나? 박진수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오빠가 나 업고 동네 한 바퀴 돌았잖아요. 내가 다리를 다쳤을 때. 그땐 내가 착한 오빠였지. 박진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나쁜 놈이 됐는지. 장모님이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도 힘드셨잖아요. 사업도 망하고 혼자 사시고.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은 안 할게.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는 장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오빠 노릇 좀 하고 싶어. 늦었지만 괜찮을까?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빠는 내 유일한 형제예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습니다. 박진수는 조카인 수진이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삼촌이 미안하다. 너 어렸을 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지. 편견이 있었어. 너희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그게 잘못이었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삼촌.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박진수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가족이지 않습니까? 박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일자리도 주시고 빚도 갚아주시고 빚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형님이 앞으로 장모님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앞으로는 선의를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가 돌아간 후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우리 남매를 화해시켜줬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저도 기쁩니다. 장모님이 행복하셔야 저도 행복하니까요.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큰 축복이야. 수진이가 널 만난 것도,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모두 하늘이 준 선물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장모님이야말로 제게 큰 어머니이십니다.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외로웠는데 장모님이 제게 가족의 따뜻함을 알려주셨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진수는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박 과장님이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하십니다. 동료들 평가도 좋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주말마다 박진수는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편해지셨죠.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 삼촌이랑 통화하시면서 웃으시는 것도 자주 보고 저는 기뻤습니다. 그 모든 게 제가 원했던 거였으니까요. 장모님이 행복하신 모습, 가족이 화해한 모습, 그게 바로 제가 바랐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김 실장이 심각한 얼굴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김 실장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사적인 자금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박진수 씨 빚 변제 건과 고용건에 대해서요. 저는 서류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사적인 자금 사용이라니 말이 됩니까? 제 개인 자금으로 처리한 건데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씨를 계열사에 채용한 거는 회사 인사에 개입하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분의 과거 경력이나 능력을 고려했을 때 그 직급은 과하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대답했어요. 부회장님입니다. 부회장? 제 고모부였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죠.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어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에는 1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 이번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죠. 박진수 씨의 빚 변제는 제 개인 자금으로 했습니다. 회사 돈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회장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채용권은 어떻습니까?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과장으로 채용하다니.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진수 씨는 물류업계에서 15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그의 이력서를 보시죠.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업무 평가도 여기 있습니다. 모두 우수 등급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처가 쪽 인물 아닙니까? 연고 채용이죠. 이건 명백한 사익 편취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부회장님의 조카분도 우리 회사에 계시죠? 마케팅 본부장으로요. 그분의 능력은 검증되셨습니까? 부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대대로 연고로 채용해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왜 저만 문제 삼으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모두 알고 있었죠. 이 회사의 연고 채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입니다. 저는 가족을 돕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부회장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회장,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회사 경영에 사사로운 감정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창립 이후 몇 명의 가족을 채용했습니까? 김 실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총 38명입니다. 이사진의 가족이 22명, 임원진의 가족이 16명입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능력을 검증하고 업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요. 그런데 왜 저만 문제가 됩니까?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많이 채용했죠. 박 과장의 업무 성과가 좋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회장은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처가 쪽 인물이 폭력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회사에.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전과? 무슨 전과 말씀이십니까? 부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보십시오. 박진수 씨는 5년 전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맞았어요. 박진수는 과거에 술에 취해 싸움을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단순 폭행 혐의였고 합의로 끝났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전과가 아닙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일어서며 모든 이사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박진수 씨를 채용하면서 그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힘든 시절도 겪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박진수 씨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한 이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부회장만 혼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표결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의 채용을 유지할지 해고할지 결정하시죠. 투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4대 1.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부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 이번엔 당신이 이겼지만 다음엔 어떨지 모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부회장님,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진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형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박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이 곤란을 겪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둘게요.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박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 씨, 아니, 민준아.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엄마,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김장 좀 했단다. 너희도 먹고 민준이 부모님 산소에도 갖다 드리려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부모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셨지만 항상 챙겨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산소에 가실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제사상도 함께 차려주셨죠.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우리 집안에 와서 모든 게 좋아졌어. 진수도 만나게 해주고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줬잖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진수였어요. 그의 손에도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선이야 왔어. 조카 사위도 있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요즘 박진수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박진수는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했고 수진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죠. 엄마 아시죠? 삼촌이 이번 달 우수사원 상 받으셨대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진수야, 내가? 박진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김 실장한테 들었습니다.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비용을 20%나 줄이셨다면서요? 박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민준 씨가 준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박진수가 저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둘이 베란다로 나갔어요. 겨울 밤 공기가 차가웠죠.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박진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형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빚을 다 갚고 싶어요.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서라도 빨리 갚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박진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 자존심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갚아야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민준 씨한테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박진수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장모님과 수진이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보며 웃고 있었죠. 오빠, 이것 봐요. 우리 어렸을 때 장모님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그래,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잠시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장모님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를.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장모님 댁에 모였어요. 박진수도 왔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상 음식을 들고 왔죠. 선이야, 내가 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 준비했어. 같이 지내자.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우리는 함께 돌아가신 조부모님과 친어머니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박진수는 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이랑 화해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오빠가 되겠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박진수가 말했어요. 선이야, 올해는 함께 어머니 산소에 가자. 우리 같이 가야지.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빠. 함께 가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도 갈래요. 외할머니 산소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박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너 한 번도 못 가봤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외삼촌이 가지 말라고 해서요. 엄마가 의절당했다고.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조카한테까지 그런 짓을.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장모님이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오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가면 되잖아요. 저도 말했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장모님의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설 연휴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묘소였어요. 박진수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진수 왔습니다. 선이도 데려왔어요. 우리 화해했습니다. 장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선이에요. 오래간만에 왔어요. 미안해요, 이제서야. 저와 수진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산소를 내려오며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선희와 화해하지 못하고 어머니 산소도 혼자 찾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게 다 인연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된 것도 형님과 장모님이 화해하신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해주신 거예요. 몇 달 후 박진수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물류혁신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둔 거예요. 회사는 그를 차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민준 씨, 이거 제 실력으로 받은 거 맞죠? 박진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형님. 제가 관여한 거 없습니다. 순전히 형님 능력으로 받으신 겁니다. 박진수는 안도하며 웃었죠. 다행이다. 떳떳하게 받을 수 있겠네요. 어느 날 장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줄 게 있어. 장모님은 작은 통장을 꺼내셨어요. 이게 뭔지 알지? 그때 어머니가 주신 통장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장모님, 이건 병원비로 다 쓰신 거 아니었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일부는 남았어. 50만 원. 내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지. 이걸 쓸 수가 없더라. 이제 진수랑 화해했으니 이걸 너한테 주고 싶어. 내가 우리 남매를 화해시켜줬잖니.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화창한 날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장모님, 박진수, 수진이, 그리고 저. 4명이 돗자리를 펴고 앉았죠. 날씨가 정말 좋네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장모님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치셨습니다. 김밥, 떡볶이, 과일까지. 자, 모두 많이 먹어. 장모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해 보이셨죠? 선이야,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시던 김밥이랑 똑같네. 박진수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요.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다. 고마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나도 고마워. 이런 가족을 갖게 돼서.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를 바라봤어요. 박진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이거 받아주세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형님, 이게 뭡니까? 박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빚의 절반을 갚았어요. 앞으로 1년만 더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형님,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축도 하고 보너스도 받고 이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장모님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야,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박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선이야,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오빠가 되고 싶어. 너한테 의지가 되는 오빠 말이야.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는 이미 좋은 오빠예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두 사람은 포옹을 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주위로 떨어졌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장모님이 뺨을 맞는 걸 봤을 때 저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 화해도 없었을 거라는 걸.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상처가 치유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민준아, 장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장모님. 장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해준 것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너는 우리 집안의 축복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저야말로 장모님께 받은 게 더 많습니다. 제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남편 자랑 좀 그만하세요. 제가 부끄러워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을 물들였죠. 우리는 짐을 싸며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모님과 박진수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남매가 다시 함께 걷고 있는 모습, 그보다 아름다운 풍경이 또 있을까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수진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서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가족이란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 주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와 사랑이 가족 전체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직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